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2분 넘어가고 있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저는 열심히 한국어로 된 기사를 열심히 보는데 우리 네모리 교수님께서는 영어로 이게 뭘 열심히 엄청 듣고 계셨던데 그 애플의 실적 발표 내용을 듣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시간으로 새벽 6시에 이제 팀쿡이 주재하는 그 3분, 그러니까 4분기죠. 거기는 왜냐면 9월 달이 실적이 마감이니까. 그래서 분기 실적 그 컨퍼런스 콜을 좀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본인 발표나 본인과 CFO 발표는 끝났고 아마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랑 펀드 매니저들 Q&A 지금 하고 있을 거고 아마존이 이제 아마 조금 시차를 두고 분기 실적 발표 그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애플과 아마존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아마존의 주가는 한 14% 전후로 낙폭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계속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거래해서 낙폭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지금 0.58% 정도 하락세 보이는데 두 종목 실적 발표 내용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역시 애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빅테크가 매출의 반 이상을 이제 미국 밖에 해외에서 벌고 있는데 외환 부분에서 역풍이 매출 기준으로 한 6에서 7% 포인트 엄청난 역풍이죠. 요즘 한국 기업은 또 그만큼 우리가 반사 이익을 많이 얻으니까 그런데도 그 매출하고 순이익이 이제 그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 이제 더 그 좀 흥미로운 사항은 이제 수익성 마진이 다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1년 전에 28.5%였는데 달러가 그렇게 절상이 됐는데도 1% 포인트밖에 하락 안 했어요. 27.6%.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미국 외 그 제품 가격은 거의 다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프라이싱 가격 전가력이 있고 고객의 충성도가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거고 이번 분기에도 강조하는 게 애플이 2018년부터 아이폰을 분기에 몇 대 파느냐는 절대로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태계를 보라 이제 그런 걸 강조하니까. 근데 이번에도 얘기한 게 사상 최고의 아이폰 그 활동 그 기기를 판 활동 인구가 얼마인지 안 밝히지만 18억 명쯤 됩니다. 이제 그거를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그 5개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입니다. 아마존도 실적은 좀 뭐 매출이나 이익은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재밌는 게 그 실적 발표 순서를 바꿨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항상 보통 기업은 매출액 이익을 얘기하는데 그동안은 현금 흐름을 항상 하고 그 우리는 현금 흐름이 뛰어난 회사다. 근데 이번 분기에 싹 바꿔서 그 매출하고 이익을 앞에 놓고 현금 흐름을 뒤로 넣었는데 그게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으로 27% 감소했습니다. 안 좋아져서 그래서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매출은 괜찮지만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그 이제 그 레인지를 줬는데 이제 4분기에 매출액이 2에서 8% 증가. 그러니까 평균 한 5%인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장외에서 주가가 뭐 한동안은 20%까지 하락한 게 그래서 조금 아마존은 뭐 메타만큼 쇼킹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시장이 워낙에 지금 이제 메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 특히 이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하락해서 이거 장중에 너무 많이 빠질 것 같다 했는데 오히려 낙폭을 많이 줄여서 다행이었는데 메타는 정말 실적이 참 많이 아쉽고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많이 메타는 아쉽습니다. 실적은 실적대로 안 좋았고 근데 실적이 뭐 다 100%안 좋았던 건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괜찮은 면도 있었는데 결국은 시장이 무서운 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저커버그한테. 자, 그럼 오늘 또 그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네, 뭔가 의미심장한. 제가 보통은 주제를 안 네. 뽑는데 오늘의 주제는 여기 띄워주시죠. 그래서 네. 내 갈 길을 가련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우리 이야기죠? 메타 회장님의 의견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거버넌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회사가 많이 망가지고 전략이 잘못된 것이 이제 뭐 확인이 다시 됐죠. 네. 그러니까 뭐 실제 올해 1년 사이에 주가가 70%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5대 빅테크 반열에 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총 기준으로 미국에서 톱 20 상위 20권에서 밀려났어요. 이제는 그 빅테크 5개 회사가 아니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사회가 이러면 이제 책임을 묻는데 여기는 이제 차등 의결권으로 그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한 70%를 갖고 있습니다. 저커보가. 아까 그래서 이사회도 본인이 컨트롤을 하고 아무도 견제를 할 수가 없는 너무 그런 그냥 최악의 개인 상황. 사업자네, 개인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전에 우리 SM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결국 시장이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강하게 이제 주는 것이죠, 되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준비한 것은 뭐 3분기 GDP가 발표가 돼서 간단한 얘기. 뭐 크게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국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사건이 많고 전문가들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국이 우리가 드러난 그 시진핑 그 3기 집권의 이면에 여러 가지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그 메타랑 알파벳 얘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네. 제 의견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테크의 거버넌스 얘기. 보통은 이제 메타 같이 프랜차이즈가 좋고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데가 주가가 이렇게 70% 빠지면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개입을 하거든요. 네. 지분을 사서 뭔가 변화를 이런 걸 해라. 근데 못하는 이유가 경영권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70%를 저커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뭐 3% 5% 취득을 해도 이사회의 변화 아니면 경영진의 변화를 절대로 외부 사람은 가져올 없군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등 의견권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예.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다가 이번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의미 없어요? 미국은 이제 분기 GDP 성장률이 분기 기준으로 연유화를 시켰는데 1분기, 2분기에는 약간 마이너스였죠. 근데 큰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지 않았고 2분기에는 한 2.3%를 예상을 했는데 조금 높게 나왔는데 시장은 그냥 뭐 예상한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GDP라는 게 소비와 투자 수출입 그 세 개의 함수인데 이제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게 수출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GDP가 2.6% 나온 거에 거의 대부분이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는데 수출도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나 이런 그 러시아 사태로 미국이 최근에 보면 석유랑 가스 수출이 엄청나게 늘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일회성이다. 그래서 이제 4분기 내년에 다시 조금 마이너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걸 예상하고 소비는 생각보다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3분기 우리 기업 실적들을 보면 매출은 괜찮았어요. 왜냐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량은 정체 내지 감소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우리 실질 성장률은 이제 그 물량 기준으로 그 인플레이션을 차감을 한 거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주택 부분의 투자가 생각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부터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주택 경기는 확실하게 급격하게 지금 둔화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오히려 금리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주식시장은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에 사실 지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했을 때는 뭐 기술적 경기 침체다 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게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데 네. 이제 그것은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 공식적인 경기 침체의 정의는 NBER이라는 그런 이제 경제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하는데 한참
있다가 발표를 합니다. 학자들이니까. 근데 아마 경기 침체로 정의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시장 여러 가지 그 실물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크게 뭐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 미국 경제 전망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좀 고위 공무원 하는 제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오래간만에 워싱턴 DC를 네. VIP 뭐 정부 요인들 모시고 갔더니 이 물가가 너무 이렇게 비싸서 그러니까 식사를 할래도 뭐 200~300불짜리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가 왜 이렇게 좋은데 실제 뭐 경기 침체 아니면 실질 성장이 왜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골만삭스에 보면 근데 작년에는 명목 성장, 그러니까 명목 성장은 우리가 실질 성장에다가 인플레를 더한 거니까 실제 기업 실적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차감을 안 해서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명목 성장이 미국이 13%, 올해도 실질 성장률은 한 1% 나올까 말까 한데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올해도 명목 성장은 10%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경기가 호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 월가 그 증권사들은 경제 성장률이 한 1%로 둔화가 되는데 물가도 한 3%, 4%로 둔화가 돼서 요 둘을 더한 명목 성장이 한 4%, 5%로 이제 둔화가 되는 약간 이제 정상으로 찾아가는 모습인데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래서 내년 후년 2024년쯤 되면 조금 더 이제 노멀한 정상적인 경제 성장하면 그런 구성 드라이버를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의 사실 경제 관련해서 GDP 발표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들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 걱정을 우리가 할 시기인지에 대해서 갑자기 또 현타가 오네요. 이제 채팅창에 보니까 미국에 계신 분이 한국은 살기 어떤가요? 미국은 커피값이 $6, 기본 $6면 그거를 이제 한국인들을 자꾸 환전을 하게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거치 한 10,000원쯤 되죠. 그렇죠. 거의. 너무 힘들다. 뭐 예. 이런 말씀을 커피 하시는데. 산업이 상당히 유망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으로도 네. 매년 늘어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커피는 전 세계 몇 개 업체가 과점이거든요. 스타벅스랑 그다음에 유럽의 그 JD 피스라는 데 이런 데가 그래서 이제 물량도 늘어나지만 가격을 매년 올리고 소비자들은 또 충성도가 있어서 그쵸. 그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커피 관련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올 수 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잠깐 저희 방송 시간에도 그랬고 이나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도 관련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 관련 분야 혹은 관련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중국. 사실 저는 이 이슈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 봉쇄하고 이럴 때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중국의 뭔가 그 뭐라 그러죠? 중산층, 전문직, 좀 돈 잘 버는 사람들 이탈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금융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탈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그러니까 상해 이제 북경, 그러니까 상해가 대부분 이제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동안은 이제 그 홍콩으로 가서 일을 하길 많이 희망했는데 네. 이제 홍콩에 국제학교도 있고 이제 교육시키기가 더 좋다. 근데 이제 홍콩을 더 지나서 이제 싱가포르 이런 데로 왜냐하면 이제 홍콩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소신 발언을 하면 어느 날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문직의 중국 이탈 심하고 당연히 부자들의 그 이탈이 심해서 여기 이제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제 기사가 한 이틀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예가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내던 지금 뭐 어디 미국 금융기관의 그 중국 대표를 하다가 이제 은퇴한 분인데 싱가포르로 이분도 이제 몇 년 전에 일찌감치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국제학교에 중국 사람들은 위챗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카톡 쓰듯이. 한 3, 4년 전만 해도 거기 중국 패밀리들, 가족이 그 위챗 방에 1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4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문직과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 뭐 왜냐면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 출국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탈이 되게 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이제 표출화된 게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시진핑의 3기 집권, 그다음에 거의 독재 체제에 가깝게 자기 사람들로 다 심은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아마 다 보시고 저희 청취자분도 보셨을 텐데 네. 이제 바로 전에
주석이었던 이제 푸진타오를 거의 강제로 끌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국제 투자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성장을 여전히 경제도 많이 하고 괜찮은 기업이 많지만 굳이 중국에 투자할 가치가 있냐. 이제 영어로는 is China investable이라는 얘기를 네. 최근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분석으로서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예측 못하는 변수들이 내가 그 모델링을 할 때 들어가니까 투자할 만한 게 있냐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해서 지금 뭐 월요일 날 홍콩 지수가 6% 빠지고 그렇죠. 이제 외국인 이탈이 많지만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마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경제가 이제 디커플링 돼서 따로 가지만 그것보다 더 나가서 금융 시장도 이제 따로 가는 식으로 갈 것 같아서 한국에도 이거 크게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고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중국이 코로나로 록다운을 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입은 면이 많지만 전 세계적인 성장 이 되게 둔화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도 중요한 시장인데 그런 면에 있어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그 악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또 위험한 부분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보셨는지. 며칠 전에서도 한번 얘기를 간단히 드렸는데 뭐 저는 중국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요즘 또 갑자기 중국 전문가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자기가 전문가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 증권사 중국 헤드하고 이제 지금 은퇴한 분 얘기가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 시진핑의 스타일을 보면 이번 이제 향후 5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붙잡아둘 수 있는 가능성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무기가 얼마만큼 대단하고 그 이 압도적인 그 우월한 것을 이제 중국도 봤으니까 이게 그 쉽지는 생각보다 않겠구나. 이제 그것을 중국 정부 시진핑 정권이 인식을 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근본적으로 대만을 접수하겠다는 것은 행동으로 무력으로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것도 보면 대만이 어려워지면 우리한테 단기적인 반사이익은 있겠지만 뭐 우리 바로 이렇게 또 옆에 나라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 못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 못한 리스크 언노운의 그런 하나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좀 걱정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한 이슈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뭔가 딱 큰 리스크로 자리 잡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이에 시총이 4천조. 근데 저희 이제 채팅창에 4천조면 우리나라 그 코스닥, 코스피 뭐라 그러는지 까먹었네요. 그 시장의 2배 규모라고. 그러니까 메타만 해도 1조 네. 달러에서 3,500억 달러로 하락했으니까 그 하락한 부분만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2배쯤 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게 많이 이제 사라졌는지 기업 가치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알파벳 얘기를 좀 들으면 이제 약간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알파벳, 메타 다. 그래서 이제 매출은 둔화가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달러 역풍을 맞으니까 이제 고정비가 지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제조업이나 금융 컨설팅 같은 데는 인력을 쉽게 해고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실리콘밸리 빅테크 회사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채용을 한 사람을 해고를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려고. 왜냐하면 여전히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인데 이제 크게 보면 인건비와 IT 인프라 운영하는 게 두 개가 큰 비용이죠. 근데 둘 다 고정비에 가깝기 때문에 매출은 둔화가 되고 인력은 여전히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 여기 이제 알파벳도 보면 1년 전에 15만 명 정규직이 근데 컨트랙트 워커가 이것에 한 배? 그러니까 그 정규직이 15만 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15만 명 정도 되는데 1년 사이에 최근에 이제 금년 들어서도 인원 채용을 거의 뭐 많이 둔화시켰지만 18만 7천 명.
그러니까 1년 사이에 3만 7천 명이 늘었죠. 근데 여기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과학자들 이런 사람은 수십만 달러 받는 연봉에 근데 이제 고정비가 그만큼 많이 드니까 매출 증가율이 20%가 나올 때는 괜찮은데 알파벳 같은 데는 매출 증가율이 6%로 둔화가 됐죠. 근데 실제 현지 통화로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기 전에 각국의 현지 통화로 계산을 했을 때는 알파벳의 매출 증가율이 11%니까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데가 정체를 보여서 둔화가 되는 건 많지만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슬로우 다운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여간 이 달러 강세가 너무 치명적이고 그 결과 이제 영업이익률이 1년 전에 32%에서 25%. 근데 가장 큰 것은 고정비, 인건비를 어떻게 지금 못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알파벳도 결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으면 그 채용은 당연히 좀 이제 일단은 멈추고 그다음에 일부 구조 조정을 조금 있는 인력 중에 이제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내보내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파벳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건 메타죠. 그러니까 이제 메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4% 감소를 했는데 그 현지 통화,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기 전으로는 2% 상승했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에 약간 부합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1년 전에 36%에서 20%로 떨어졌지만 이 정도는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약간 이제 제가 여기 보여주면 첫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 오프닝을 이제 저커버그 우리 CEO 분이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커뮤니티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월간 활성화 지수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위험이나 이런 도전들이 있지만 그래서 약간 이런 그 안일한 인식 그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자의 그 복지 부동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페널티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게 그러니까 주가가 실제 떨어질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죠.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넷플릭스가 2분기 연속 순증 가입자 순증 가입자 그 가입자 순증이 미스할 때 그때 그 주가가 그 경영진이 약간 안일하게 이거 뭐 월 데이터 갖고 뭐 이렇게 난리냐 이제 그랬거든요. 그때는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근데 그래도 넷플릭스는 뭔가 그거를 이제 극복을 했는데 메타가 지금 저커버그가 계속 CEO를 유지를 하면 뭔가 변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도 이 숫자 보고 놀랐는데 투명하게 이제 분기 그러니까 그 사업부별로 매출과 그 이익 영업이익을 이제 보여주는데 리얼리티 랩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는 게 분기 지난 3분기 5조 원 적자가 났어요. 뭐 연율로 치면 20조 원의 적자. 이제 그러고 이렇게 적자를 내고도 전사가 20%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거 그만큼 다른 사업부 기존에 인스타그램 뭐 저 페이스북 원래 뭐 왓츠앱 메신저 이런 데가 워낙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적자가 내년에 아마 더 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투자를 지금 멈추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얘기한 게 우리가 하는 계획된 2023년 투자는 계속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부터 이제 둔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더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월가 증권사 이제 추정치인데 주가가 왜 빠지냐 했냐 하면 결국 시장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되고 나서 한 20-30%씩 그 이익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 24% 주가가 폭락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25% 주가 하락을 반영을 하면 퍼가 2023년 기준으로 15배에서 한 10배쯤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S&P 시장의 한 60-70% 수준의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은 전혀 없는 가치주 같이 평가가 되지만 배당은 또 안 주고 그다음에 잉여현금 흐름이 줄어들어서 자사주 매입 여력의 그 이제 그런 포텐셜도 앞으로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업사이드가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되게 이제 비용 절감 관련돼서 뭔가 좀 좋은 화끈한 게 나오길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갈 길을 가련다. 비용 절감은 이제 약간 인원 감축 얘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거는 이제 최고 경영자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사명까지 변경을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을 향후에 그 원래 페이스북이었죠. 성장 모멘텀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 메타버스 언젠가는 될 수 있겠다. 뭐 언젠가는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언젠지 몰라서 그 기간까지의 메타에 투자를 한 분들은 과연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 그렇죠. 1년에 네. 20조 원의 그 사업부가 적자를 낸다는 것은 좀 과도하죠. 그래서 이제 그 거버넌스 문제가 지금 많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은 이제 이사회가 그 CEO를 채용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잘못하면 해고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CEO 해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 게 근본적으로 저커버그가 그렇고 뭐 실리콘밸리 많은 회사들이 차등 의결권을 도입을 해서 아무도 본인들의 그 권위 그다음에 그 타이틀을 건드릴 수 없게 그것의 최악의 경우고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임직원 사이의 그 사기도 많이 저하가 됐고 왜냐하면 뭐 주가가 하루에 25%씩 하락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많은 임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죠. 그만큼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재산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등 의결권 제도 때문에 저커버그를 이사회에서 해고를 시킬 수가 없고 이사회가 이제 독립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내려오는 친구들이 것도 스스로 내려오는 거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알파벳은 창업자들이 이제 물러나면서 좋은 경영자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띄어요. 넘버 2도 지금 없고 그래서 경영층을 키우질 못했다. 약간 카카오 문제 비슷합니다. 카카오도 이제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해결책이 없는 동안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하면 또 한국의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적이 워낙 좋으면 거버넌스 문제가 묻혀가는데 ISS라고 가장 그 미국에서 거버넌스 평가 가장 전문 기관이 이제 그 등급을 매기는데 10점 만점으로 그래서 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 1등급, 2등급. 그래서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10등급인데, 근데 우리가 아는 메타가 제일 안 좋아서 10등급에서도 제일 낮고,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다 10등급 되게 낮아요. 그래서 빅테크에서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거버넌스가 좋아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리스크가 훨씬 적다고 하고 나머지는 리스크가 높다. 이제 차등 의결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임직원, CEO나 임원들의 과도한 급여 아니면 이제 주주의 권리가 이제 약간 무시가 되는 그런 그 회사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저 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 이제 그것을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투자가 주주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숙명적인 회사의 리스크고 그게 그동안은 회사의 장점으로 발휘가 했죠. 왜냐하면 뛰어난 리더가 회사를 발전시키고 전혀 견제를 안 받고. 근데 이제 회사가 상황이 바뀌면 다음 차세대 리더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구글 같은 데는 창업자들이 다 물러났죠. 근데 이제 메타는 그런 것이 이제 기대가 돼야 되는데 실제 행동주의자 펀드들도 달려들지 못하는 게 아무도 그 저커버그를 그 견제해서 그 CEO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지를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 실적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거버넌스 이슈까지 이게 계속해서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만한 환경을 우리는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뭐 이런 게 있어도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쭉쭉 투자할 때 좋았는데 이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또 이런 이슈까지 우리에게 머리 아프게 하는 숙제를 던져줍니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워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의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